반갑고요. 연초롱님도 반갑고, 그 다음에, 부자 만땅님 녹음했습니다. 윤성님도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겨울나그래님도 반갑고요. 다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좀 약간 시장에서 새롭게 좀 움직이고 있는 섹터를 좀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이킴님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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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던 그 테마들이 보면 증권주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PCB 업체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다시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과연 이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움직일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구세미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번 주 여러분들 투자 전략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들 어떻게 하면 움직일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또 움직이기 약간 시작하는데 증권주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PCB 업체들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PCB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PCB 업체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는 혼주스로 마감을 했죠. 주말 증시는 미국에서 주말 증시는 혼주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이제 분석을 하기로 하고, 최근 미국 증시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증시 고점 논란입니다. 고점 논란. 미국 증시가 고점을 쳤다. 아직 고점을 안 쳤다. 더 간다. 더 안 간다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고점 논란이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고점 논란이 뭐냐면은 옛날에 닷컴 버블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건데 제가 이따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 닷컴 버블이라고 있었습니다. 일명 IT 버블, 인터넷 관련주 버블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1997년대 보면은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나스닥 지수가 무려 290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등한 배경이 뭐냐면 신생 IT들, 인터넷 기업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닷컴 버블이라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버블을 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290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에 보면은 9월 11일 날 뉴욕의 무역센터가 그 테러를 받았죠. 그러면서 무역센터가 파괴되는 그 양상을 보이면서 사상자도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2011년대 또 이와 같이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라크와 전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그때 상장했던 닷컴 기업들, IT 회사들, 인터넷 기업들이 거의 폐업을 하고, 나스닥 지수가 2002년도에 지수가 98%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때를 우리가 미국의 닷컴 버블, IT 버블 1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했던 일을 우리가 닷컴 버블, IT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대형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제2의 2017년에 2022년까지 발생했던 닷컴 버블의 논란이 다시 지금 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났던 1차 닷컴 버블에 어떻게 형성되는가,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그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면요. 이것이 나스닥 지수 얼봉입니다. 얼봉입니다. 제가 먼저 얼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고점이 언제냐면 2000년 3월 1일입니다. 2000년 3월 1일.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그때 보면은 계속 2009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2097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한 290포인트 정도, 역서부터 290포인트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때 인터넷 기업들 그 버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꺼지면서 엄청나게 하락할 때를 우리가, 이때 하락할 때를 보면 우리가 인터넷 기업들 닷컴 버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또 올랐죠.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서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후 최근에 대형 기술주, 빵주 중심으로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조정이 연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그때 2000년 초반에 나타났던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지 않냐, 그런 우려감이 다음에 작용하면서 제2의 닷컴 버블이라는 지금 우려스러운 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너무 또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제2의 닷컴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최근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빵주들 보면은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좋아질 거다, 기대 심리에 지금 버블이 형성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닷컴 버블이 아니다, 제2의 닷컴 버블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하신 분들은 뭘 어떻게 보냐면은, 그때는 2000년 초반에는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급등을 할 때는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단순한 성장성만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또 급락을 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인터넷 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택 관련주죠. 언택 관련주,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나 그 다음에 구글이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종목들이 그 당시와는 틀리다. 그 당시 인터넷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 인터넷 그러니까 언택 관련주 대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2000년 초반 같은 주가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지금 닷컴 관련주, 그러니까 2차 닷컴 버블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격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와 같이 나스닥 지수에 대한 나스닥 지수에 대한 고가 논란이 상당히 지금 많은 화제거리, 논란거리가 된다는 건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나스닥 시장도 제가 보기엔 크게 급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도 연준이 페드가 시중에 달러를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풀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개인 투자를 중심으로 최근 자금, 매수 자금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달 말까지 미국 정부하고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증시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최근에 그 대형 기술주의 조정이 받고 있지만은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가 미국 중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은 이 대형 기술주의 조정은 한 차례 숨고르기 조정을 보인 후 또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11월 3일 날 미국의 대선이 또 실시되고 있죠. 트럼프도 제가 보면 자기의 치적으로 지금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것이 증시 사상 최고치, 자기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의 가장 치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제가 보면은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미국 증시도 지금 코로나 19 사태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지만은 가장 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 조정을 한 뒤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증시는 한 차례 숨고르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차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미국 증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미국 증시 이제 고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은 제가 보면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도 박스권 조정이 계속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보면 국내 증시도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악재란 보다는 국내 증시도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내 증시를 이끌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모멘텀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보면 니들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부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니들 정책 정책팀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해가 되는 이제 국내 증시를 특별히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 초반까지 해도 우리 증시에서 뉴딜 정책 수혜주들이 선별적인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정책 수혜들의 탄력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뉴딜 정책의 재료가 약간 소진하고 있지 않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번 주에는 뉴딜 정책 수혜들이 선별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많이 빠진 정책 수혜주들을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뉴딜 정책 수혜주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린뉴딜 쪽에 보면은 수소 연료전지나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쪽 주식들은 제가 보면은 조정을 한번 보이면은 이 주식들도 제가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주 이상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한번 매수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될수면 비중 축소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증시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좀 악재죠. 국내 증시도 악재죠. 특히 지난 주말에 보면 미국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가 77,000명 정도. 일본 도쿄도 보면은 일본도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집단 감염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리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증시의 현재에서 가장 문제점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국내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 만한 특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주도주로 계속 우리 증시를 좀 상승세를 이끌었던 BBIG라고 세븐이라는 종목들이죠. 네이버, 카카오, 엔스소프트, 삼바, 셀트론, LG화, 삼성 SDI 이 7개 종목이 최근 그래도 우리 증시에 주도를 하면서 우리 증시가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증시의 최근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네이버하고 카카오고 몇 개 종목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고, 과연 이 종목들이 계속
우리 증시를 리더하고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네이버도 많이 올랐죠. 대형주가 꾸준하게 올랐죠.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네이버도. 그러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20일 이동평선, 이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선이거든요. 그 지선 역할을 했던 최근에 금년 3월부터 계속 21선을 안 깨고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제 주말에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네이버가 여기서 뭐 악재를 찾는다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게 가장 큰 악재고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가지고 빠졌다기보다는 최근 미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일명 언택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조정이 좀 연출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최근 좀 추세가 약간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주가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와 같은 기간 조정이 한번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보면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렇게 기간 조정이 좀 이어졌는데 이 네이버가 여기서 급반등 다시 상승세 급반등으로 전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이버가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21선 지지선도 해가지고 얘가 좀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 열렸던 미국 증시나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여기서 네이버가 한 차례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본 기간 조정이 한 번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가 급반등 해가지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를 좀 이끌지는 힘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면 주도주 역할을 했던 네이버도 제가 보면 조정이 한 차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도 참 대단하게 지금 최근에 기세 당당하게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보면은 3월 중순에 12만 7천원을 해가지고 최고가가 약 36만 8천원까지 갔다가 최근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에는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되면서 뭐 양선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면 이 카카오도 아까 네이버와 같이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 32만원 전후에서 제가 보면 최소한 3주 이상 좀 기간 조정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급등한 종목 그렇게 특히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기술적인 분석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이격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20일 평균선하고 현 주가와 차이를 내가 이격도라고 그랬죠. 항상 주가는 이격도가 벌어지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쭉 가다가 얘가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니까 결국은 21선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벌어졌다 다시 만나고 이렇게 크게 또 벌어지니까 다시 21선하고 만납니다. 항상 주가는 20일 그러니까 이동평선하고 현 주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동평선하고 현 주가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이격조정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아직까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21선과 현 주가가 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까 네이버와 같이 얘가 다시 주도주로 부각되어 크게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보면 3주 이상은 기간 조정이 옆으로 형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카카오와 네이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주가 최근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택 관련주를 할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도 조정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제가 봐도 미국에서도 이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 언택 관련주 대장주를 쓰는 카카오 네이버도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부터 얘들이 당장 치고 가기는 힘들 거다. 최소한 카카오나 네이버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기간 조정,
한 3주 정도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많이 빠졌을 게 바로 사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들 보면 지금 사면은 제가 치고 가지도 못하고 주가가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 3주 후에 3주 정도 후에 얘들이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된가를 보고 그때 매수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여기서는 제가 보면 절대 매수는 아니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한번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NC도 최근에 계속 잘 갔죠. 참 게임 관련주의 대표주제로 해가지고 최근에 NC소프트도 보면 21선 깨지고 있죠. 깨져가지고 지금 추세가 거의 붕괴되고 있죠. 제가 보면 NC소프트도 주가가 회복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제가 보면 아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최소한 좀 2, 3주가 걸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택 관련주를 알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3주 정도 조정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이제 LG화학 하나 더 보고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하고 셀트로 한번 볼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래도 어제 주말에 21선을 좀 지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LG화학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좀 이격 조정이 좀 보이고 있고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LG화학도 이렇게 주가가 최근 탄력을 받지 못한 이유가 보면은 테슬라 영향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를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잠깐 보면서 LG화학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테슬라도 보면은 주가가 주당 거의 1800달러까지 갔다가 최근 주가가 계속 좀 하향 조정을 보이고 있죠. 주가가 너무나도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이격도가 너무 크게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격 조정도 한번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니 이제 그 주문 대수로 보면은 흑자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테슬라 실적은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2일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 저녁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 계속 이제 4분기 연속 흑자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제가 보면 S&P 500에 편입될 거는 테슬라에 대한 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테슬라도 주가가 최근에 이같이 향보를 보이고 있다. 급등세를 보인 후 최근 조정을 보이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2차전지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LG화학도 거의 이제 조정이 좀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는데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도 제가 보기에는 22일날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LG화학도 이번 주 수요일날 21일날 실적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 것을 보고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음 주 초반에서 좀 관망 분위기가 유지될 경우는 LG화학도 제가 보면은 주가가 뭐 치고 가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나 일부 가격 조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제가 보면은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21일 테슬라 실적을 발표되는 걸 보고 의사결정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온가를 꼭 체크하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다시 국내 증시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현재 보면 국내 증시가 계속 추격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지난주 발표됐던 뉴딜 정책도 어느 정도 제로로서 주식의 호재 제로로서 가치가 좀 선물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럴 측면도 부담스럽다는 얘기. 그 다음에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주변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던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됐던 BBBIG 7개 종목이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증시는 미국 대형주들 최근에 마가라 그러고 빵주다 그러고 그랬죠. 마가주하고 빵주들이 지금 조정이 좀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미국의 기술진 마이크로소프트도 조정받고 있고, 테슬라, 인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조정이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있고, 아까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죠. 테슬라도 22일, 그 다음에 23일 날은 세계적인 반도체는 인텔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국 증시도 이 대형 기술주들 실적이 어떻게 나올 따라서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경제 지표보다는 다음 주 미국 증시들은 이와 같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딱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 주간 실업 청구자 건수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는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에 따라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없고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번 주에는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지수보다는 제가 보면은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특히 요즘에는 시세가 잘 안 납니다. 돈 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돈 벌기가 가장 어렵냐면 대부분 종목들이 하루 급등하면 그 다음으로 빠집니다. 시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현금도 어느 정도 좀 보유하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저 자신부터 그래요. 저 자신도 보면은 계좌에 돈 좀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막 불안하고, 빨리 주식 사야 되는데 맨날 이 사람한테 전화가 주식 뭐 살 거 없어? 맨날 저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은 너무나도 보면은 우리 일반 투자 저 자신부터 보면은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보면은. 그런데 현금도 투자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제일 편한데, 주가가 언제 빠지는지 언제 했든지 내가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도 똑같지만 여러분들 됐으면은 현금도 투자자 그러면서 현금도 여러분 계좌 일정하게 좀 요즘같이 좀 장이 불안할 때는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투자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현금도 좀 가지고 계시는, 계좌에 현금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습관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기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주가가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주들이 과연 주가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그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문 대통령이 뉴딜 정책 발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날 그랬죠. 가장
수혜주는 현대차다. 수혜주를 니들 정책의 가장 수혜주는 현대차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현대차가 주가가 엄청 올랐죠. 제가 본 현대차 그룹주들이 최근 주가가 오르는 배경을 보면은 누딜 정책의 가장 수혜주로 인식되면서 지금 상승가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2023년까지 전기차 차종을 23개 정도 차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은 반토막이 거의 날 겁니다. 한 3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반토막 정도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보면은 국내에서 내수시장 중에서, 내수시장 그 자동차 판매죠. 그게 주요 세계 1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동차 판매가 6.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면 한국 시장만 유일하게 내수 판매가 6.6% 정도 증가를 했다. 특히 이제 현대차가 고전한 거 보면은 인도 자동차 전체 판매가 상반기에 보면 51% 감소했어요. 인도도 인구가 많고 최근 인도도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안성차 업체들이 계속 인도 쪽에 지금 지출을 하려고 난리죠. 지금 치열하죠. 인도 쪽이. 그러기에 우리나라도 인도 쪽에서 지금 현대차도 상당히 고전을 했고요. 상반기에. 특히 유럽 쪽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럽 쪽에서도 한 43% 정도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그래도 코로나 문제가 일찍 진정되면서 하락폭이 좀 양호했습니다.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중국은 좀 양호했다. 미국은 상반기에 자동차 판매가 23% 정도 감소를 했고, 일본은 한 19%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현대차가 좀 양호했던 것은 우리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서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는 2분기 실적도 좀 다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생산량도 보면은 상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량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 이것이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중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7월부터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최근 현대차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대차가 최근 주가가 가고 있는 이유는 스위스죠. 스위스의 그 수소 전기 트럭을 1600 정도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최근 현대차 그룹주에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최근 현대제철까지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죠. 이 종목들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들 다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보면은 2분기 실적은 거의 작년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이라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현대차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가 무려 6.8% 정도 급등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단기에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 거래량을 보면은 현대차가 3일 연속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거 보면은 더 갈 가능성이 크지 않냐, 좀 보입니다. 특히 이 현대차 수급을 보면요, 최근 기관들은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예금들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72만 주 샀고, 기관들도 한 21만 주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 현대차가 이 수급,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한번 정고점 근처인 한 13만원 전후까지 한번 13만원 정고점 발화를 한번 시도한 후 단기 상승을 친 다음에 좀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잠깐만요. 현대차가 보면은 이 정고점 선인 13만원 전후까지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선인의 13만원 전후까지 한번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거래량도 좋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상승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를 한번 볼게요. 기아차도 보면은
지금 현대차보다는 좀 약하지요. 현대차가 그래도 대장이죠. 이 기아차도 보면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기관들 거의 기아차를 다 사고 있습니다. 3일 연속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40만 주 샀고 모든 기관들이 거의 다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도 보면 20만 주 가까이, 그 다음에 사모, 투신, 보험, 증권 다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금들도 한 20만 주 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기아차도 다음 주에 상승세가 잘하면은 제가 보면은 한 4만 1,000원 정도, 4만 1,000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도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 지금 따라가가지고는 크게 먹을 자리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제가 보면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한번 고점 매도한다는 생각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좀 약간 기아차나 현대차보다 좀 약하지요. 제가 보면 현대모비스도 좀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가면은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일요일날 수요일날 아침 방송에서 현대이하 한번 매매하는 것이 매매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현대이하가 현대차보다 훨씬 약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현대이하도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탄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만약에 그때 제가 무방 방송을 듣고 현대이하를 매수하셨다면요, 제가 보면 다음 주 초반에 기아차 현대차가 움직일 때 현대이하도 한번 같이 따라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현대이하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때 한번 매도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판단하기는 현대차가 가장 수혜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차보다는 그 주변주들이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장세가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은 모든 시장을 개인들이 주도한 장세가 진행됐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과 예금인 수급이 좀 약간 개선되면서 기관과 예금들이 이끄는 장세가 좀 전개되기 때문에 보면은 섹터나 업종에서 대장주들이 가장 세게 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 관련주 중에서 보면 이번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강하고 현대유아나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유아를 만약에 그때 저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날 때 한번 매도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만도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자율주행 관련주 종목을 하나 나한테 맨날 추천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 우리나라도 제가 보면 자율주행 쪽에 종목을 저는 저 기준에 이제 다른 사람들 기준이 다 틀리겠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보면은 진짜 제대로 자율주행을 할 만한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기술력이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면은 제가 보면 만도하고 모비스가 제일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저는 실적 안 나는 종목들은 좀 싫어하니까요. 적자나고 계속 적자나는 기업들은 그다음 매출도 잘 안 나오는 종목들은 좀 싫어하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자율주행 쪽에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모비스나 현대모비스나 만도 정도를 사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것 같다. 내가 분석하기는 연말쯤에 자율주행 쪽이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나 만도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 좀 틀린데 저는 우량기 개념으로 항상 주식을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비스나 만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쪽에서는 제일 좋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증권주 이야기 한번 할게요. 증권주가 모처럼 만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증권주를 한번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올 초만 전문가만 할 때만 해도 그리고 방송을 할 때마다 증권업은 사양업이다.
증권은 성장 산업이 아니라 사양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물어 가는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권주를 제가 쳐다보면요, 얘가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 것 같아요, 증권주가. 특히 이제 금요일날 증권주가 움직인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을 따진다면은 문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주식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세제 개편을 해라.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하라. 그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말에 증권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신문에 제가 여러분들 신문 분석을 아침에 해드리면서 맨날 그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대형 5회사 증권주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5회사면 어디죠? 대우증권,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증권사 이름이. 삼성증권, 그 다음에 키움증권, 그 정도 봐야 되나? 5개가, 이 5개, 대형 5개가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한 6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분기는 얘들 죽 썼죠. 증권회사들이. 1분기보다는 한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40~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2분기 대비는 작년 2분기에 이 5개 증권사 영업이익이 한 8,900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대비도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증시가 상당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분기에 보면은 일일 평균 거래대금이 21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1, 2, 3보다 2분기 거래대금이 최대 한 45% 증가하면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브로커리즘 영업이익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내 주위에 그 증권회사 다니는 후배들 보니까 요즘에 약정 엄청 해가지고 영업 수수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엔간한 사람들은 좀 하는 애들은 다 1억 이상 하더라고요. 매매 수수료가 한 달에 요즘에 보면 그만큼 요즘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다. 그러면서 2분기에 거래대금이 21조 8천억으로서 거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증권사 실적이 좀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신용도 상당히 많죠. 신용이 지금 사상 최대 13조 정도 기록하고 있죠. 고객위탁금도 보면 50조 정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이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그 증권사들의 신용이자 수익률도 급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위탁금도 지금 50조니까 여기서 증권사들의 이자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증가, 고객위탁금 증가도 증권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증권사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그 ELS 팔아가지고 충당금을 상당히 많이 쌓았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제가 본 주가가 최근 회복하면서 이 ELS 그 조기 상환 같은 것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도 좀 감소한 것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증권주에 가장 또 악재로 작용했던 게 뭡니까? 펀드 불안전 판매 때문에 좀 고전을 많이 했죠. 나임 사태, 그 다음에 옵티머스 그 자산운용 같은 이런 펀드 불안전 판매가 또 증권사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신뢰를 좀 많이 잃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좀 약간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죠. 그런데 이 펀드 불안전 판매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 직구를 엄청 많이 하죠. 해외 주식을. 내가 보면은 상반기만 미국 주식을 뭐 7조 원인가 8조 원 샀다는 이야기 있고, 최근 중국 증시가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또 중국 주식을 엄청나게 사죠. 그러면은 이에 같이 개인 투자가들 해외 직구, 그다음에 해외 주식 거래 수익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증권회사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최근 소외됐고, 증권주가 여기서 더블 나고 어쩐다 그거보다는
당분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래소 시장에 내가 고민을 한번 해봐도 지금 갈만한 섹터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좀 가면서 갔고, 그리고 보면은 이번 지금 거래소 시장을 가만히 봐도 은행주는 제가 보면 가릴 타임이 절대 아닌 것 같고, 은행주는 가릴 타임이 안 된 것 같고, 은행주들도 보면 2분기 실적은 제가 보면 그렇게 잘 나오고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주도 내가 보면은 갈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고, 건설주도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대형 중에 조선주를 보면은 조선주도 갈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조선주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조선주는 그 조선 수주량이 어떻게 증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조선주는 실제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조선주는 보면은 지금까지 평균 주가 흐름 사이클을 보면은 그 조선주들이 수주량이 늘어날 때 주가는 움직입니다. 왜 그 수주량이 늘어날 때 움직이냐면 우리가 조선을 하나 그 수주를 하면은 조선을 만들어가지고 인도하는데 보통 뭐 2년, 많은 것은 한 3년 이상 걸리죠. 그렇게 조선주는 실적보다는 수주량이 어떻게 증가하냐, 감소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입니다.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움직이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건설주도 내가 보면은 지금 움직일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강주는 최근에 현대제철이 좀 움직였죠. 현대제철 잠깐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이 보니까 제가 움직인 이유가 보면은 철강주로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최근에 그 현대제철이 수소차 분리막을 뭐 만든다는 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좀 주가가 좀 올랐죠. 근데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동북제강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은 최근 철강석 가격이 엄청 올랐죠. 이달에만 뭐 20몇 %가 올랐죠. 최근에 뭐 중국에서 철강석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야기, 브라질에서 코로나 때문에 철강석 채굴이 제대로 안 된 이야기,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철강 제품 가격은 못 올리니까 내가 보면 철강주도 가기 힘들고, 조선주도 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건설주도 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은행주도 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들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순수 학주들 뭐 금호석이나 롯데캐머리나 대한유화도 한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정유주들도 정유주 사면 GS나 SOL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제가 보면 최근 현재 유가 가지고는 정제 마진이 개선이 약해가지고 움직이기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봐도 거래소 쪽에 대형주가 움직인다거나, 제가 뭐 증권주밖에 있지 않냐, 증권주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증권주로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방에서도 증권주 한번 이야기하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서 증권주를 한번 더 놓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요. 대우증권이 금요일날 신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우증권 처음 보신 분, 오랜만에 보신 분들 깜짝 놀랄 건데, 대우증권이 이렇게 신고가가 났습니다. 대우증권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우증권이. 대우증권도 뭐 부동산, 해외 부동산 문제 가지고 뭐 중국 안방보험하고 막 소송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죠. 미국의 그 호텔 인수권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제껴놓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2분기 실적 개선, 그 다음에 많이 쉬었다, 그 다음에 그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대우증권 수급 보면은 미래에스 대우죠. 미래에스 대우. 제가 대우증권이라고 했는데 옛날 얘기가 자꾸 하네. 미래에스 대우는 수급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사는 이 수급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수급도 지난주 금요일만 117만 주를 샀고, 최근 뭐 100만 주도 사고 계속 매일 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20일 산 것 같아요. 계속. 전체 뭐 누적을 한번 보면, 한 달 누적 보면은 기관들이 한 800만 주 샀어요. 800만 주 샀습니다. 대우증권은. 대우증권이 이제 다른 증권사보다 지금 최근 주가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들의 그 해외 해외 주식 거래에서 얘들이 비중이 제일 많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그 해외 주식을 살려 할 때 대우증권 창구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주식 수수료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가지고 전체 브로커리지 수익 중에서 해외 주식 쪽에
비중이 한 30% 차지하면서 해외 직구에 따른 이번에 수익이 엄청 좋아진답니다. 대우증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우증권이 먼저 움직여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면 왜 움직이냐면 대형주들이 지금 갈만한 거래소에 대형주 중에 갈만한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셋 대우도 저 주가가 고점을 돌파했죠. 어제는 보면 차트로 보면은 고점을 돌파했죠.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것이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봉을 보면은 뭐 완전히 바닥권이죠. 대우증권도 완전히 바닥권이죠. 근데 뭐 크게 가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 틈새 시장을 위해서,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증권주가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우증권은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가 나고 있는 이유는 해외 주식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키움증권이 잘 갑니다. 키움증권이 두 개가 대장입니다. 키움증권도 보면은 어제 신고가가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 이상 나왔죠. 얘는 특히 국내 시장에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 21조, 22조 정도 된다니까 당연히 키움증권은 실적이 좋아질 뿐이 없죠. 대부분 일반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키움증권이 MS가 제일 높죠.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중에서 얘들은 다 온라인 쪽이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 특히 일반 투자가들이 지금 거래상의 비중이 얼마 되냐면요, 2003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일반 투자가들의 거래대금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기관과 예금들이 합해서 30%밖에 안 되고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70%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은 키움증권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증권 중에서 키움증권하고 그 다음에 대우증권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보면은 이제 얘들이 좀 부담스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한국금융주를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얘들은 1분기 실적이 좀 엄청 안 좋았죠. 항상 증권 중에서 실적이 제일 양호했던 놈이 한국금융주인데 1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다음에 ELS 충당금 때문에 실적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죠. 그 다음에 자회사들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쪽에 좀 자회사들 실적도 좀 안 좋았는데, 제가 보면 2분기 한국금융주의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이 제일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2분기는 실적이 가장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보면 한국금융주도 최근에 보면은 기관 애들이 엄청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지만 얘도 제가 보면 주가가 한번 대우증권하고 키움증권이 가면은 얘도 강하게 따라오지 않을까,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국금융주도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증권 중에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유한타 증권도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이고, 각 증권사들은 각 우선주가 다 있죠. 우선주가. 그 우선주가 있어. 우선주가 또 증권주 좋으면 우선주들도 진짜 옛날 경험에 보면은, 저 경험에 보면은 우선주들도 엄청 더블이 잘 납니다. 증권주도 옛날 같으면. 근데 요즘 증권주가 지금 테마로 같이 안 움직여서 그런데 또 증권주도 한번 움직이면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유젠투자증권이 좀 나와 보입니다. 유젠투자증권이. 왜 나와 보이냐면은 얘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난 다음에 최근 2대 주진 세종텔레콤에서 계속 지분을 확대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M&A 제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도 중소형 증권사에서 좀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증권주 중에서는 좀 좋아 보인 것은 대우증권이 계속 잘 가고 있다. 그 다음에 키움증권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금융주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것 같다. 그러면서 최근 기관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M&A 제로가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세종텔레콤이 최근에 보면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러면 적대적인 M&A 이슈가 나올 때는 주가가 좀 가볍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권주도 제가 본 거래소 시장에서 다음 주에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업체들이 PCB 업체입니다. PCB 업체. 제가 며칠 전에 그 이데일리 TV에 가가지고 이 PCB 업체 이야기 잠깐 했죠. PCB 업체. 이 PCB 업체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주가가 엄청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그 TV 방송에 추천한 건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PCB 업체들을 보면 여러분 PCB가 뭔지 알죠? PCB가 뭔지 모르는 사람 2번 PCB가 뭡니까? 여러분들 PCB가 뭔지 모른다 2번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네. 아 PCB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네. PCB는 진짜 여러분들이 흔하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PCB는 항상 볼 수 있는 건데 PCB가 뭐냐면요. 이따가 그 방송 끝나면 한번 그 인터넷 한번 쳐봐도 될 거고요. 여러분들 PC를 뜯으면은 그 판에 파랗게 칠한 판 있잖아요. 여러분들 PC 여러분들 한번 고장 나면 어디가 보면은 그 판이 파랗게 칠해진 판 여러분 다 봤을 건데 판이 있을 건데 그 판 봤죠? 그 파란색 판 그것이 PCB예요. 딱 그 납땜 해놓은 거 막 납땜으로 막 선 붙여놓은 거 그게 PCB예요. 아 못 봤어요 그거? PCB가 그러니까 PCB가 보면은 그 우리가 PC나 뭐 휴대폰을 뜯으면 보면은 그거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막 납땜해 놓은 거 있어요. 그 판이 있어요. 그게 PCB예요. 봤죠? 이제 봤죠? 그렇게 초록색 주익범위 그게 우리가 PCB다 그래요. 그 관련주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몰라서 때 제가 보면 다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에 그걸 만드는 회사들 예. 그 회로판 맞습니다. 행복브로스님 회로판 그 회사들이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PCB는 HDY라고 해가지고 메인 기판이 있고, 이것은 제가 보면은 이제 종류에 보면은 저부가 가치가 얼마 안 나갑니다. 저부가 가치 제품으로 해가지고 서버, 데스크탑에 좀 사용되고 노트북, 태블릿 PC에 사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이제 잘 나갔는데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 이 대덕전자하고 다 이쪽은 안 해요. 중국 애들이 이제 너무 따라와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삼성전기도 다 포기를 했고 다 매각을 했고 LG노텍도 다 매각을 했고 대덕전자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이제 PCB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메인 기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PC에 아까 말한 PC들 그 초록색 그것이 PCB입니다. 그 사업을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옛날에 삼성전기도 LG노텍도 했는데 지금 안 합니다. 대덕전자도 했는데 철수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돈이 되는 거, 연성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거, 구부러질 수 있는 거, 연성 PCB라 그럽니다. FPCB를 이것이 이제 최근에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등에 지금 계속 사용되면서 이제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B 보면은 MLB라고 해가지고 그 PCB 그 판을 여러 겹을 쌓는 거예요. 1층, 2층, 3층 그렇게 쌓는 것을 우리가 MLB라고 합니다. 적층, 다층. 그러면서 적층으로 쌓은 구조를 우리가 이것은 주로 통신 장비에 이용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PCB도 이제 사용처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엄청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체들의 최근 주가, 인쇄기로 기판이라고 그러죠.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이 한 11개, 12개 정도 되는데요. 최근 주가가 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텍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텍이 둘 누르면
심택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심택이 주가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택이 이 PCB 만드는 업체입니다. 주가 엄청 잘 가죠. 얘도 최근에 보면 유상증자 물량 다 소화하고 유상증자 물량이 다 소화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러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다. 심택. 얘가 PCB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얘 2분기 실적 엄청 좋아집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기판, 반도체에 사용되는 그 기판을 만드는데 얘가 만드는 것은 서버하고 노트북에 주로 사용된답니다. 이 심택이 만드는 애들은 그 PCB는 그래야 심택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또 대덕전자가 우리나라 이제 PCB 쪽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얘는 패키징 반도체 오타가 엄청 많네요. 패키징 반도체의 50% 정도 매출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폰 연성 PCB가 한 20% 30% 통신장비 PCB가 한 10% 정도 나오는데 얘들이 대덕전자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1위 업체입니다. 대덕전자를 한번 볼까요? 대덕전자가 대덕하고 최근에 그 물적 분할해 가지고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것이 좀 복잡해져. 대덕전자, GDS 그래가지고 다 합병을 했다가 다시 또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하고 물적 분할을 했는데요. 최근 주가를 보면은 며칠 전에 상한가를 쳤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대덕전자도 우리나라 PCB 업체 1위 업체인데 얘도 보면은 기관들의 수급이 엄청 들어오면서 지금 이와 같이 PCB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단기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대덕전자도. 대덕전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CB 업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얘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PCB 업체에서 보면은 이수 펜타식스도 PCB 업체입니다. 이수 펜타식스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얘는 좀 실적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이수 펜타식스는 실적이 부진한데 최근 PCB 업체들이 주가가 움직이니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얘들이 만드는 PCB는 전기, 전자제품에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신 쪽에도 얘들 것이 좀 PCB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얘들이 주가가 최근에 PCB 관련들이 움직이니까 강하게 추가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본 거 심택도 가고 있죠. 그 다음 대덕전자도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수펜타시스도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BH도 지금 주가가 보면은 PCB 업종에서 주가 흐름이 대단히 양호하죠. 며칠 전에 얘도 상한가를 쳤죠. BH도. BH도 주가가 얘가 상한가 치고 좀 밀리고 있는데요. 얘는 뭐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뭡니까? DKT하고 뭐 5G 안테나 개발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자사주 처분, 그 다음에 CB 물량 상장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죠. 최근에 좀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CB 물량 상승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처분이 제가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데, 얘도, 그 악재만 아니면 주가가 좀 갈만한데, 그 악재가 나와서 좀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주가 흐름이 좋다는 이야기. 특히 BH 같은 경우는 삼성 폴더블폰에 사용되는 양면 FPCB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지금까지 1분기는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좀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보면 BH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PCB 업체 중에 좀 주가가 제일 잘 간 것이 코리아 서킷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 서킷도 주가가 잘 가고 있죠. PCB 업체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PCB 업체들 말하고 있는데 얘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PCB 업체 코리아 서킷도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얘는 어떤 제품을 주로 만드냐면 스마트폰용, 통신용, 자동차 전장용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인터프레스 일대주주입니다. 인터프레스 일대주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코리아 스키트도 잘 가고 있다. 주가가 계속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러스. 인터플러스는 이번에 주가가 안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다가 좀 밀리는 양상을 보였죠. 그런데 제가 뭐 아직까지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인터플러스는 이제 포인트가 그겁니다. 포인트가. 제가 보면은 얘가 하반기에 흑자 전환에만 성공한다면 주가는 내가 보면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얘가 인터플러스가 하반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할 수 있냐 안 하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이제 PCB를 생산하는데 스마트폰용,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용, 자동차용 전장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터플러스가 지금 서서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얘가 이제 애플에 납품을 했다가 이제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얘가 주가가 좀 망가졌는데요. 인터플러스가 이제 애플에 납품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인터플러스가 애플에는 납품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 휴대폰 업체들에게 좀 납품을 하면서 서서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인터플러스가 제가 보면은 하반기에 흑자 전환만 한다면 주가는 큰 시세가 한번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나머지 지금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수펜타시스라든지 BH,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도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인터플러스도 계속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PCB 관련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IM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IMT라는 종목은 뭐 하는 회사냐면 PCB 쪽에 그 도구업체라 그래요. 우리가 보면 그 학 소재, 도구마는 그 학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IMT라는 종목도 최근 PCB 업체들이 주가가 가니까 엄청나게 잘 갑니다. 얘도 한번 볼게요. 이 IMT라는 종목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최근 저기 증자까지 또 무상 증자까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우리는 주식을 좀 매일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입니다. 조그만 소 섹터들 중에서 주가가 움직인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PCB 업체 중에 보면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구나. PCB 업체 11개 중에서. 그 다음에, 이수펜타시스도, BH도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수펜타시스도 주가가 최근 PCB 업체로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도 주가가 최근 움직이고 있고, PCB 업체로. 그 다음에 또 뭐냐. 심택도 지금 보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지금 PCB 관련주들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PCB 관련주 제가 여러분 TV에서 말씀드렸던 인터플러스 같은 종목은 주가가 뭐 월요일날 금요일날 급등했다가 좀 밀렸는데요. 제가 보면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좀 길게 투자하면은 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방송한 걸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오늘 제가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는 고점 논란이 좀 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거 보면은 미국 증시 급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도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미국 증시의 가장 핫한 이슈가 닷컴 버블에 대한 이야기, 제2의 닷컴 버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면 옛날 2000년 초반 같은 그 닷컴 버블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나스닥 지수가 한꺼번에 290포인트가 빠졌다 그랬죠. 그러면서 최근 제2의 닷컴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증시는 보면은 최근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주도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증시가
좀 박스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부터 현대차 그룹들이 좀 누이드 정책 수혜주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주 초반까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뭐 큰 시세는 좀 기대하지 마라. 제가 보면 이제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는 매수는 좀 안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매도가 좋아 보이고, 내가 만약에 그 자율주행 쪽에 뭐 길게 장기 투자한다면 저는 모비스나 만도 정도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증권주는 제가 보면은 지금 거래소에서 움직일 만한 섹터나 테마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한번 틈새 시장을 통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 것 같다. 그러면서 최근 키움증권하고 대우증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간도 수급도 좋고 증권주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보면 대형 중에서는 한국건설주가 바닥권이 좀 있는 것 같고, 중소형 중에서는 유전투자가 M&A 제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PCB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제가 보면은 이 종목들이 심텍, 데드견자, 그 다음에 이수 펜타식스, BH,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인터브레스 같은 종목, 그 다음에 IMT 같은 종목은 최근 화학업체로서 얘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그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터브레스 같은 종목은 제가 보면 금년대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도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PCB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게도 납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터브레스는 좀 주가가 바닥권이 돼 있다.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합니다. 7시 30분에 제가 미국 증시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경제신문 분석해드리고, 국내 증시 전망을 해드리고,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 7시 반, 제가 매일 아침마다 7시 반에 방송을 하니까, 그때 오시면은 또 미국 증시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 그때 오시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전문가인 지 한 5개월 됐는데요. 저는 뭐, 단기 매매는 잘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중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저는 그, 대박을 노리는 전문가입니다. 한번 먹으면 저는 크게 먹습니다. 조그맣게 잘 안 먹습니다. 뭐, 몇십 프로 먹었다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저는 이제 포트에는 항상 5개 종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이상 절대 편집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가족분들하고 지금 매매하고 있는 것이, 메디팩도는 한 220% 수익률 나고 있는데 안 팔고 있습니다. 220%. 그 다음에 에비에바는 한 66% 나고 있는데 안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밖에 세 번째 종목은 한 6% 정도 수익률 나가 있고, 네 번째 종목은 33% 정도. 이 종목은, 다섯 번째 종목은 14% 정도. 저는 5개 이상 절대 편집을 안 합니다. 이 종목을 팔아야지, 이 종목들을 팔아야지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하고 중장기 투자, 우량주 중심으로 진짜 폼이 있는 투자를 한번 하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단타 하신 분들은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저는 회비가 비쌉니다. 가족비가. 다른 분들하고 훨씬 비쌉니다. 제가 다른 분들하고 수익률이 확실히 틀립니다. 저는 막 10개, 포트 10개 그런 거 절대 5개 이상 안 합니다. 10개 종목 뭐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딱 포트에 5개만 항상 편입을 합니다. 저는 3개월에 300만원, 6개월에 460만원, 12개월에 700만원 받습니다. 이게 혹시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사이트에 한번 전화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이트 운영자분들은 사이트 전화번호 한번 올려주시고요. 전화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저 이야기에 질문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진단은 못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추천한 종목이니까 해줄게요. SCM 생명과학은 제가 보면 어느덧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니까요. 여러분들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줄기세포 업체들의 평균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면역세포 치료제 시가총액이 한 5천억 됩니다. 얘는 시가총액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유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종목 진단은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종목만 여러분들 잠깐 이야기 좀 해봅니다. 종목 진단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전은 지금 유럽 쪽하고 우리나라 다 원전은 그렇게 지금 얼마 전에 보면은 한전하고 몇 개 해가지고 두산중공업하고 터키 원전 7조짜리 뭐 입찰 들어간다는데 내가 보면은 그렇게 뭐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유는 어떻게 보나요? 원유는 제가 보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생산량을 좀 늘리거든요. 200만 배럴을 늘리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메모리 쪽은 제가 보면은 앞으로 좀 계속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좀 움직였죠. 삼성전자가 퀄컴 칩 생산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면 그쪽에는 삼성전자는 결국은 가려면요. 이제 오늘 또 반도체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송정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영국의 그 반도체 설계사 IRM이라는 그 회사 또 물량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반도체의 세계적인 판도가 좀 약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보면은 비메모리 쪽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메모리 쪽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목들이 이제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해가 도움이 됐다면 수고나 감사, 행운의 숫자 7번 한번 눌러주시면 더 가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